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해볼 작품은요, 고려시대의 아주 유명한 문인이죠. 이규보 선생이 쓴 고전 수필, 이 욕설입니다. 이 욕설이 무슨 뜻이냐면, 집을 고친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이 아주 평범해 보이는 경험을 통해서 작가가 과연 어떤 깊은 깨달음을 얻었는지 우리 함께 차근차근 따라가 봅시다. 자, 우리 작품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 나중에 해야지 하고 작은 일을 미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이 엄청 커져서 수습하기 힘들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배울 이욕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경험이랑 아주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글의 종류, 그러니까 갈래부터 알아야겠죠? 설이라는 갈래인데요. 이 설은 뭐냐면 먼저 구체적인 경험이나 어떤 사실을 쭉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깊은 교훈이나 자기 생각을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방식의 고전 수필입니다. 그러니까 독자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 실제 경험을 재료로 쓴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볼까요? 먼저 작가가 겪은 행랑채 이야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이 어떻게 개인의 삶, 즉 수신의 문제로, 그리고 더 나아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의 문제로까지 확장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또 이 글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 표현 기법은 뭔지, 마지막으로 이 작품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제가 칠판에 판서하듯이 꼼꼼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정말 사소하고 누구나 공감할 만한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비가 뚝뚝 새는 낡은 집이죠. 글쓴이 이규보에게는 3칸짜리 행랑채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낡아서 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어요. 결국에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 3칸을 모두 수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각 칸을 대하는 그의 태도나 방식이 서로 달랐다는 점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작가의 행동이 어떻게 딱 나뉘는지 보이죠? 2칸은 비가 센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에이, 나중에 하지 뭐 하면서 계속 미루고 방치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다른 1칸은 비가 딱 한 번 새자마자 바로 수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 대조가 아주 중요해요.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표가 그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오랫동안 내버려뒀던 2칸은 아이고 석가래랑 기둥이 다 썩어버려서 아예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겠죠. 반면에 바로 고쳤던 1칸은 자재가 아주 멀쩡해서 재사용할 수 있었고 비용도 당연히 적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루는 것의 대가가 썩은 나무와 엄청난 돈으로 돌아온 셈이죠. 자, 여기까지가 작가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그냥 집 고쳐보니 돈 많이 들더라 하는 일상 수필에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작가의 생각이 한 단계 위로 점프합니다. 이 평범한 경험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죠. 집을 고치는 이 구체적인 경험을요, 작가는 훨씬 더 개인적인 것,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 인격의 문제로 끌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각자가 가진 단점이나 잘못이 바로 저 비새는 지붕 구멍과 똑같다는 겁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인격이 저 썩은 나무처럼 속부터 망가져 버리지만 잘못을 깨달았을 때 바로 고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썩은 나무와 멀쩡한 묵재의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런데요, 작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개인의 수양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라는 훨씬 더 큰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이 글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어요. 비새는 지붕을 고치는 이 단순한 교훈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원리와도 통한다는 엄청난 통찰을 보여주는 거죠. 한번 보세요. 비새는 지붕은 뭐에 빗대었을까요? 바로 백성을 해치는 부패한 관리나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럼 그걸 미루고 방치하는 건요? 그렇죠.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거예요. 결국 다 썩어버린 집은 위기에 처해서 무너지기 직전의 나라와 고통받는 백성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 망가진 뒤에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건 이미 다 썩어버린 집을 고치려는 것처럼 너무나도 어렵다는 날카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집술이라는 이 작은 경험에서 국가 정치라는 이렇게 큰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글의 핵심적인 글쓰기 방법에 있습니다. 바로 유추라는 방법입니다. 이 유추가 글 전체를 이끌어가는 엔진 같은 역할을 해요. 유추가 뭐냐면요. 서로 다른 대상인데 비슷한 속성이 있을 때 그걸 바탕으로 하나를 설명하는 걸 다른 데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이 글에서는 문제를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집, 사람, 국가를 연결하는 핵심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아주 명확한 단계가 보입니다. 첫째, 집을 고친 구체적인 경험에서 시작해서 둘째, 그걸 통해 얻은 교훈을 내 몸과 인격의 문제로 가져오고 마지막 셋째, 거기서 더 나아가 국가의 정치라는 보편적인 문제로까지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죠. 이렇게 생각의 범위를 점차 넓혀가는 방식을 우리가 점층적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작가의 주장이 아주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이 글은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아주 강력한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아니죠. 이건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마땅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표현, 즉 서리법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깨닫고 행동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800년도 더 된 이야기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핵심 메시지는 정말 명확하고 이건 고려시대든 지금이든 똑같이 통하는 진리입니다. 작은 문제를 방치하면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원리는 우리의 사소한 습관이나 인격의 문제부터 우리 사회 전체의 건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적용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남기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백 년 전의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고쳐야 하는 걸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미루고 있는 비세는 집은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수업 끝나고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